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네그리 하트의 어셈블리라는 책을 가지고 1부하고 2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1부는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2부는 사회적 생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 3부 금융통제와 신자유주의적 협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장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자유주의 부분들은 우리가 워낙 벌써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숱하게 다뤘던 단어인데요. 여기 네그리 하트는 신자유주의를 주로 계속 언급하는 게 자본주의적 어떤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억압을 하는데, 그냥 억압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면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투쟁들을 국가와 결부시켜서 국가가 그걸 해결하는 장치. 그래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당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를 통해서 진행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이 그렇죠. 신자유주의 통치가 나오기 이전에 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그 고리를, 그러니까 자본주의 통제에 있어서 국가가 그 부분들을 관여하는 것을 깨버리는 그런 게 주요한 어떤 장치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어떤 사회적 생산, 사회적 투쟁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반혁명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독자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래도 쉽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국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김영삼 정부 있을 때 세계화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가 있었었고,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런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구현되어지기 시작을 한 건 IMF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이러니한 거는 진보 정권이라고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전 정권에 비해서 진보 정권이라고 했던 정권들이,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정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 지금 정부보다 좀 더 진보적인 왼쪽에 있는 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영화, 그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죠? 그런 것들이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부분에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매개가 돼서 자본과 노동이 서로의 영역을 뭐라 그럴까, 침범하지 않는 하나의 협정을 맺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건드리지 않고, 또 자본은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형태를 달성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양자 간에 일정 정도의 평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들이 복지국가잖아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네그리 하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시대 때서부터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1970년대 해서 유가 파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거를 이제 일국 단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미국의 이제 레이거노믹스라든지 세처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정책,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구현되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게 그때서부터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런 이제 신자유주의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일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10장에 보면은 아마 신자유주의의 아마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마 금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장이 주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금융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금융이 어떻게 사회적 주류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막 여러 가지 뭐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많이 생기고, 그 정부 지출이 생기니까 재정 위기가 오고, 그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간 은행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면서 금융화로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추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 10장 부분들에 대한 금융이 그 사회적 가치를 포획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 이 글을 읽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 회원들이나 아니 이 방송을 보는 그 분들이 이 챕터를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아니면 이게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해 줄 만한 좀 정리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의 잉여 가치를 자본의 집중 그죠? 자본의 축적 양식이 바뀐 거죠. 네. 옛날에는 자본의 축적 양식이 어떤 거였냐면 공장에서 그죠? 포드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컨베어 벨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통제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시간적으로. 그런 테일러주의라고 포드주의하고 테일러주의를 우리가 하는데 포드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겉도기는 그걸 하려면 맥도날드처럼 표준화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떠한 식으로 자본에 유리하게 효율화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테일러주의 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같은 데서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부품을 조립하려면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그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그날 준비를 해서 그날 언제 그 부품이 어떤 장소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그때 그거를 적소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까지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몇 발자국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도요타 자동차 그 시스템이었고, 그게 테일러주의 같은 거의 변형이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통제를 통해서, 통제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쪼개갖고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같은 데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정해놓고 간다라고 하나. 그래서 그것도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직접 그거를 진짜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낸 건지 우리가 지금의 삼성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훈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개인의 신체에 그거를 각인시켜 갖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윤이 자본이 축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산업자본이겠죠. 그때는 대표적인 게 산업자본이고 물론 그때도 금융자본이 있었죠. 우리가 은행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업자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뒤에서 그냥 돈만 제공해주는 형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그와 같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산업 자본에 의한 자본 축적인 거죠. 이게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대공장 같은 데서 파업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우리 뭐 금속노조 같은 데들이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공장이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잉여 가치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업이나 사보타주 같은 거에 의해서 자본 축적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경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석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자본의 이 잉여가 우리가 그 이윤율이라고 얘기해도 이윤율이 들쑥날 수 있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 국면에서 자본이 또 다른 형태의 그 축적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고안해냈겠어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항이 항상 1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항 때문에 자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자본이 투자를 하면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저항을 통해서 자본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스템에 바로 금융 자본이 이제 선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IMF라고 하는 형태가 이미 그 이전에 아메리카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통한 직접적인 이제 자본의 수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 그러니까 계급 구조라든지 산업 구성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틀어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여기 책 챕터에는 금융자본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 네그리 하트가 추출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초창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자본화 시키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 2차적으로는 그 사회적 어떤 생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추출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최근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금융자본이 어떤 식으로 추출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생 상품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그 미래에 오진 않았는데 뭐 주식이나 지금 최근 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미래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자본을 전유한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추출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융자본이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형식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미 사회의 한 부분에서 속된 말로 하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이 형성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금융자본이 원래 이렇게 산업자본으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공장에 기계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은 자본이라고 그러고 노동력을 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본에 그 노동력이 이렇게 얽매이는 형태라는 기계적 예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한 건데 그거는 고정된 형태잖아요. 자본이. 그렇죠. 그렇죠? 자본이 고정된 형태. 이 자본이 빠져나와 갖고 이 빠져나오려면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것들이 자본시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금산분리 같은 것들 또는 금융시장 같은 것들이 개방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이 들어가서 이 이윤을 뽑을 수 있는 형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데이비드 하비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공간을 개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도 그런 거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서울 우리도 이제 그 서울은 어디 그 저쪽에 그 이태원도 그렇죠. 예, 이태원이 거기 이제 있었고, 한 예로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그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그 이미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색다른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 모이니까 여기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포착을 해서 자본이 그때 하기 시작을 한 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거기를 그렇죠. 그거 우리가 건조 공간,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건조 공간인데 그거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가치를 부가가치를 형성시키기 시작을 하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파생금융. 그러니까 그 원래 2008년도 미국의 금융 그 공황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집이 있으면 집담보를 그 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그 은행이 부채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집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면 저의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고 저는 뭐 그거를 20년, 30년 이렇게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게 2억이면 2억의 채권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유동화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이게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동이 뭐예요? 유동이 형태가 액체처럼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산업자본이 공장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게 다 그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 금융기법 같은 테크닉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인터넷이 거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근본이자 같은 것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거기에 맞물리면서 이게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그 담보를 갖고 있었던 그 돈이 증권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시큐리티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권화가 되는 것들이 그 비슷비슷하게 담보로 잡고 있었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묶어갖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그러면 원래 담보는 여기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A라고 하는 은행에 둘이 나랑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A라는 은행이 이거를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회사, 그걸 우리가 SP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셜 그 퍼포먼스 컴퍼니라고 해갖고 유동화를 시켜주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본 그 시장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생기고, 이 유동화 회사에서 요거를 맡아갖고 이것들을 증권화를 해갖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판매를 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아주 대표적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그거를 산 거예요. 그게 왜 파생상품이냐면 원래 있었던 담보에서 파생에 대해 나와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생상품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지니까, 여기 이 은행은 원래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묶여져 있었었는데 이게 증권이 돼서 팔려나가니까 이 사람은 여기 나한테 받아야 할 돈도 있지만, 그렇죠? 그 돈을 조기에 투자자들한테 사서 제 채권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걸 산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은행은 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부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부채 경영,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 핵심은 부채고, 그때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신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신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 신용이 안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술 먹고 카드 썼나요? 아니죠. 현금 썼죠. 현금 썼죠. 왜?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그때가 언제? 8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현금만 갖고 다닌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카드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소위 말해서 사회에 나와서 약국을 할 때도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네. 활성화가 안 돼 있었죠. 그죠. 그 당시 활성 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죠? 2000년대도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약국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약국 자본을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응?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거고, 약국에서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죠. 더 일상적이죠.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돈이 도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도는. 그때 대출과 카드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용이. 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용을 누가 평가하나요? 뭐 금융회사나 그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생 상품을 그 우리가 잘 아는 무디스라든지 뭐 S&P라든지 이런 아주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에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량. 그러니까 샀겠죠. 근데 얘가 이익이 많이 남어. 그죠? 이거는 그 소매 금융이 아니라 이게 그 기업 금융이 형태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게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기업에서 대출을 안 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소매금융으로 넘어온 거예요. 소매금융. 소매금융으로 넘어오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놨냐면 신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신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농담 삼아 했지만, 야, 우리가 신용 관리를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네. 해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나의 그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지켜야 될 무슨 그 교회로 얘기하면 십계명 같은 것처럼 그런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해서 신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틀림없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지금 제가 그 역사를 너무 그게 너무 긴 역사를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는 이 금융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돈을 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네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살기 위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도덕률처럼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회수해야고 뭐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낙오자.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돈은 꼭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니체가 재밌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 있죠. 독일어로 SHULD, 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기원이 쉴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SHULDEN, 쉴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그래서 종교도, 우리 신학 선생님 종교 믿지만, 종교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이자를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게 처음에는 산업자본이 돈을 물론 지금도 있잖아요. 산업자본이 돈을 빌려서, 물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실 기업 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산업은행 같은 데서 대출해주고 뭐 예전에 대우조선 같은 박근혜 정권 때 대우조선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기가 난망한. 그럴 때 은행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응?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윤의 일부분들을 은행이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어떤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생금융이라고 하는 금융 기법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제가 빌린 아파트 그 채권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 사람이 사고 있거나 미국 사람이 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글로 넘어갔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산업의 어떤 그 잉여가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착취를 통한 잉여가치를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돈을 낳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들이 되죠. 그게 더 부가가치가 큰 형태가 되어진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산업 구조가.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신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거 우리 그 인터넷 하는 그 뭐죠 그 페이스 예.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예. 예. 다 이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정보가 그게 부가가치가 생산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번 시간에 사회적 생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나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참 예전에 2005년도에 투쟁했던 지식재산권도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돌봄 노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끼리 했던 노동의 형태가 이제는 돈을 주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비물질 노동 맞아요. 형태가 되는 거죠. 비물질 인지 지식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아까 페이스북 같은 거는 협력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비물질 인지 협력 노동을 하는 그 터전, 그걸 우리가 저번에 더 커먼이라고 하는 공통체라고 하는 공동 재산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금융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자기 이익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탕기에서 약을 만들면서 이게 짜낼 때 그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만들어진 여기 약탕기에 약초들이 여러 개 있고 그죠? 거기서 어떤 성분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짜내서 나온 액을 먹는 그 짜낸 액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데이비드 하비 같은 사람은 약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탈. 예. 근데 이 오리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오리진은 영국에서 예전에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했던 양모 산업이 잘 되니까 이 공동 경작지를 울타리를 쳐갖고 인클로저라고 하는 게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 그 양을 먹여서 거기서 이제 수탈하는. 물론 요 엔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 또 반론적인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자기 이익으로 이게 만들어낸 거죠. 똑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지금 이 금융 자본 시대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죠. 예. 아주 장시간 그냥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가 하기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 좀 화제를 넘겨서 지금 이제 금융이 지금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주는데 여기 이제 11장에 뭐 화폐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화폐가 얘기가 나오면서 화폐를 자본의 축적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역사적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시간성, 아까 시간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가치 형태, 뭐 절대적 잉여 가치, 뭐 상대적 잉여 가치, 그 다음에 추출 양식, 처음엔 제국주의처럼 정복을 했다.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어떤 비물질 노동의 어떤 추출 형태, 그 밖에 뭐 소유 형태도 뭐 부동산, 동산, 뭐 그 다음에 그 복제 가능한 재산, 뭐 이런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화폐는 어떻게 이거 지배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방송에서 화폐는 이 금융과 관련돼서 과연 이제 어떠한 이제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화폐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거하고 자본은 좀 다르죠. 자본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치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스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가치 증식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가 증식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세포 분열, 그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의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이제 생명체거든요. 근데 화폐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화폐는 자기 증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봉쇄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누가 벌었죠?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죠? 근데 미국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들,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자본의 가치 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은 회전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하면서. 근데 그 회전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죠? 속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속도. 그 다음에 시간. 이 속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본은 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딱 우리가 이 자본의 속도를 어디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뱅킹을 하다 보면 딱 느끼죠. 딱 돈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이 딱 들어왔어. 근데 순식간에 돈이 우리가 결제를 하면 싹 사라져. 내가 돈을 쥐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게 속도잖아요. 이 속도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이제 구애가 가치가 미래죠. 미래.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아까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죠?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건 조금 좀 충격적이고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성매매 산업이에요. 성매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포주하고 아가씨라고 하는 형태의 계약, 아까 우리가 공장에서 자본가하고 노동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의 포주하고 아가씨라고 하는 이 1대1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맨 처음에 시장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10%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선불금으로 돈도 받고 뭐 그 사람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줘요. 그게 채권이죠, 채권. 네. 그게 채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포주가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물론 저희가 아니죠. 뭐 기업은행 이런 데 아니죠. 그런 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그 뭐 제2금융권이나 뭐 그 제2금융권?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저런 제3.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은 그게 10시 이후 옛날에 공중파였지만 없어지고 지금 이제 그 뭐 스포츠 TV 뭐 이렇게 케이블에 10시 이후에 나타나는 무슨 뭐 사나머니라든지 뭐 예를 들어 러시앤 캐시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다고요. 아가씨 대출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갖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대출이 200억, 300억 이런 식이에요. 그럼 왜 대출을 해주겠어요? 미래에 기대 수익이 될 거라고 하니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이 산업이 미래에도 환경화를 낳는 거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미래에 그 돈이 1년 뒤나 2년 뒤에도 이 돈은 나한테 이자 플러스 이윤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미래에 짧은 시간 안에 이득이 될 거다. 이득이 돼. 지금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자본은 미래를 선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는 미래에 선취가 당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용. 그 다음에 그 신용은 도덕률처럼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락강. 그래서 들레즈 같은 사람은 락강을 그런 부분에서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 부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어주고 그 부채감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옛날에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까지 얘기해요. 정경련에서.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야, 신용은 꼭 지켜야 돼. 신용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돈 대출 받으면 너 꼭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는 누구의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건가요? 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예요. 대출해준 사람은 따져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돈을 나는 정당하게 빌려줬는데 오늘 안 갚은 네가 잘못. 아까 제가 아가씨 대출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성 매매를 하든 뭐 하든 물론 그걸 알았겠죠. 기대를 분석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대출해 준 거예요, 지금? 성매매 산업에다 대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0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후에도 엄청난 대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성매매가 그때는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진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특별하게 사기로 엮여지지 않는 이상은 금융권이 난 대출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카드 대란으로 나왔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성매매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규모로 이게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저기 건강보험 할 때 4대 질환이 있었잖아요. 예, 중증 사대 질환. 중증 4대 질환. 그때 그 돈을 지하 경제를 활성화, 그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게 성매매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가 지하 경제겠어요? 이미 다 투명하게 다 거래가 되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그게 우리나라 GDP의 1%까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무슨 얘기냐면 그거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매매 특별법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망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거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은, 난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난 장사를 했는데 걸렸어. 문제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돈은 갚아야지. 그래서 그때 나온 여러 자료를 놓고 보면 그 성매매 때문에 대출을 이제는 거기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해서 못 갚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들이 그 죄책감을 통해서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체가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게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도덕적 책무감 때문에 나는 내가 잘못된 거지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그런 식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게 화폐, 자본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거를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죠? 그것들을 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그걸 우리가 이제 네그리아트는 예전에 제국이라고 하는 IMF, 월드뱅크 이런 데에서 하나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낸 거고, 그게 국가가 일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옛날에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주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관여를 하기에는 너무 커진 형태의 하나의 권력이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네글리아트는 얘기를, 그게 우리한테 뭐를 부과를 했냐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이라고 하는, 주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의 핵심의 화폐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장은 거의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 뒤에 12장에도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는 와중 속에서 12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여기 이제 쭉 그 12장 그 신자유주의적 행정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에 관한 얘기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5째 응답 해가지고 강력한 주체성들을 생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호모 이코노미크스 얘기했잖아요. 그 창조되고 신자유 세계를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재생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권력 관계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관계하고 적대 속에서 규정되면서 이게 아주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업가 정신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강력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주체성,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주체성이 아니라 그걸 깨는 어떤 주체성을 계속 생산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신자유적인 어떤 그것들을 해체하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주체성은 무엇인가? 네, 그게 이제 네그리아트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 자본의 축적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네,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의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실천적 얘기들도 많이 하고, 대안적인 부분들이
이제 얘가 뒤에 가서 4장에 주로 그런 부분들이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사실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레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들레즈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들레즈는 이 공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차이, 그 산화이든 뭐 이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탈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레그리는 그 다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복수의 존재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가 나왔던 걸 오늘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거기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죠? 의사여 하나가 되자. 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의사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초재적인 거잖아요. 초원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 없거든요. 실제 놓고 보면. 근데 그걸 자꾸 동질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이게 아까 포도주의에는 노동자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동질화가 되어질 수 있었었고, 국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동질화가 되어질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계급 구조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계급 구조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그 블루 칼라, 뭐, 화이트 칼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핑크 칼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사무실에서 타이프를 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고객들과 응대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이 생산 수단을 이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공장 근로자인 것 같은데, 대부분 공장의 그런 기계를 이용했던 근로자들은, 우리가 노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루칼라로 모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성들이잖아. 하는 일이 또 뭔가를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에는 이제 너무 그 개념적으로 그 어렵다. 그래서 복수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복수의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그 얘기다. 하나로 모이고 협동하고.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협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장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모를 하면서,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주체는 어떤 주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열심히 너의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가 내가 돈 빌려줄게. 너 기업가 정신을, 이게 슈페터가 얘기한 거죠. 기업가 정신 무장해서 너 성공 한번 해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이런 게 나타난 게 뭐냐면 프로 스포츠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대표적인 그 프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몇백억을 받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봐, 이렇게만 잘만 하면 너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박찬호는 뭐 여름에도 찬물 안 먹고 미지근한 물을 먹고 그러니까 뭘 하는데 몸 관리를 정말 투철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그걸 보면서 박찬호가 저의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습관 같은 것들을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뭐 멘토라고 해서, 이거 멘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사들, 그 초보 약사들을 모아놓고 약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되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이러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돈 잘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환자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익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익과는 별개의 문제여야 되는데, 신뢰와 이익이라고 하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둔갑이 되어지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스펙,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라고 이건 자본이 그때 그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걸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띄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주체는 아니거든요. 이건 예속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체라고 하는 게 예속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갖고, 서브젝트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주체도 있지만 예속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주체가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깨고 새로운 주체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구성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깨고 난 다음에 또 이때의 주체는 어떤 주체죠? 지금 얘기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단일한 주체잖아요. 국민,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노동자, 그렇죠? 오늘 했던 의사, 이게 아주 단일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주체는 자본이 이용을 하기 위한 주체인 거고 이 주체와 다른 주체, 그래서 복수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 모여가지고 투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네그리도 계속 하트가 그런 예를 많이 들지만 어느 나라에서 무슨 투쟁하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투쟁하고 우리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 한번 저하고 신영 선생님도 아마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2005년도에 반세계화 운동을 할 때 전 세계에서 반세계화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WTO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운동들이 조직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밀양의 송정탑 문제를 했을 때는 그건 에너지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요새 그 울산의 맥스터 고준이 핵폐기장 문제가 될 때도 에너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질적으로 묶일 수 있어요? 국민으로 묶일 수 있나요?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제로 묶일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데 어쨌든 걔네들이 그 사람들도 그런 투쟁을 하는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긴 하는 거죠. 왜? 그쪽에 구사하는 자본의 전략과 이쪽에 구사하는 자본의 전략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투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의사들이 파업 투쟁도 있지만 울산에 그 핵폐기장 투쟁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투쟁도 있고, 이게 투쟁들이 이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게 어느 시점에 공명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는, 이게 이제 어셈블리죠, 이게.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 노동자, 의사 이런 데서 나오나요? 아니죠. 복수의 존재들, 이질적인 존재들의 투쟁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면서 그게 어느 순간인가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05년도에 FTA 반대 투쟁 같은 거를 하거나 세계화 반대 투쟁을 했을 때, 광우병 투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공명돼서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그런 투쟁했을 때 그 사례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우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 근데 그런 투쟁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나요? 그게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국. 하나로 묶여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그렇게 이질적인 투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의 존재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고, 그 복수의 존재들이 그런 힘들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동하고, 그때 또 서로 반대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실패는 다중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그 힘들이 그 생각만큼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지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힘들이 어떻게 지속해 나가고 폭발적으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운동의 전략을,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전술이라고 하는 이거를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들. 그러니까 복수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다중이고, 그런 거에 의해, 그런 힘들에 의해서 새로운 주체성이 구성되어진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함께 항상 같이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파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만 하나의 단일한 고정적인 형태의 내용들로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하긴 했지만 그 파업률이 개원이 같은 경우에는 10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존재론, 그거에 의한 새로운 그 주체 형성은 그런 힘들과 힘들이 이렇게 서로 그 갈등하고 그 조율하고 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주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 금융과 관련된 신자유주의 분의 역사,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쭉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난번 했던 것과 연관선상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주체성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한 게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부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주체성이 있고, 그 주체성이 그 주체성이 먼저 있었던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3장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4장에 사실은 1장, 2장, 3장 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좀 약간 제가 읽어봤지만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4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